그림자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조선 중기 한 지방 고을이 있었습니다. 봄이 끝나갈 무렵 고을 현감의 외동딸이 처음으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새벽 첫 낙이 우기 전 그녀가 규방 창호지 문 너머로 밖을 내다봤을 때였습니다. 담장 너머 느티나무 그늘 아래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을 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꿈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에도, 그 다음날 새벽에도 그 자리에는 같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현감의 딸 서유는 18이었습니다. 혼례를 앞두고 있었고 상대는 한양에서 내려온 젊은 선비였습니다. 집안도 좋고 학식도 높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이상하게도 그 선비가 두려웠습니다. 처음 만난 날 선비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소. 첫 만남이었는데 오래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서유는 그 말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림자를 처음 발견한 건 서윤이었지만 처음으로 소리를 들은 건 몸종 복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지붕 위에서 무언가 걷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고양이치고는 너무 무거운 발소리였습니다. 그날 아침 마당에서 발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사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담장 안쪽에서 시작해서 규방 창문 바로 아래까지 이어졌다가 다시 담장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밤새 규방 창문 아래까지 왔다 간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 현감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 즉시 포졸들에게 주변을 살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윤은 두 가지 이상한 일을 더 겪었습니다. 첫 번째, 그녀가 즐겨 걷던 후원 산책로에 그녀만 알고 있는 장소에 작은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에. 두 번째, 그녀의 방 안에 있는 서랍이 누군가 열었다 닫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순서가 바뀌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방 안까지 들어왔다가 간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몸이 굳었습니다. 담장 안, 후원, 그리고 방 안까지 그 누군가는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현감은 즉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을 안에서 수상한 자를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단서가 포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고을 입구 주막에서 일하는 여인이 진술을 해왔습니다. 한 달 전부터 낯선 남자가 주막에 머물고 있는데 매일 밤 늦게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를 데려와 현감 앞에 세웠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이름을 묻자 돌쇠라고 했습니다. 직업을 묻자 약재를 파는 장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을 보면 약재를 다루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위치가 달랐습니다. 칼을 오래 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돌쇠를 가두고 더 깊이 조사하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약재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자였는데 신분을 감추고 고을에 잔입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짐 속에서 작은 상자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안에서는 서윤의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쓰던 빗, 그녀의 놀이개, 그리고 그녀가 쓴 글씨가 담긴 종이 한 장, 모두 그녀의 방 안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돌쇠는 처음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사흘간의 신문 끝에 마침내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시킨 자가 있었습니다. 돌쇠가 밝힌 이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젊은 선비, 바로 서윤의 혼례 상대였습니다. 선비는 서윤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상, 그녀의 습관, 그녀가 좋아하는 것들.
돌쇠를 먼저 고을에 보내 그녀를 감시하게 했고 정보를 수집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혼례를 앞두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오래 기다렸소 라고 했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오랫동안 그녀를 지켜봐 왔습니다. 현감은 즉시 선비를 불러들였습니다. 선비는 놀라운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현감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사람을 시켜 내 딸을 감시하게 했느냐? 선비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감시가 아닙니다. 보호했습니다. 보호? 현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선비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소인이 아니었다면 진작 더 큰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선비의 말에 따르면 서윤을 노리는 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세력을 잃은 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문은 잃어버린 세력을 회복하기 위해 지방 현감의 딸을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서윤을 납치해 볼모를 삼으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그 계획을 한양에서 미리 알게 됐고 서윤을 보호하기 위해 돌쇠를 먼저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감은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비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딸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이라면 그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진실을 가리기 위해 한양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열흘 후 돌아온 사람이 전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선비의 말이 절반은 사실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세력을 잃은 가문이 실제로 존재했고 지방 현감의 딸들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선비 자신도 그 가문과 오래전부터 연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같은 편이었다가 어느 순간 갈라선 것으로 보였습니다. 즉 선비는 서윤을 지킨 것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 가문보다 먼저 서윤을 손에 넣으려 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사건이 터졌습니다. 현감의 집 담장을 넘으려는 자들이 포졸에게 발각됐습니다. 셋이었습니다. 모두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추격전이 벌어졌고 둘은 도주했습니다. 한 명만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자를 신문하자 한양의 그 가문에서 보낸 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목적은 서윤을 납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비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정말로 서윤을 노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선비의 결백을 완전히 증명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선비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왜 현감에게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몰래 사람을 보내 감시하게 했을까요? 선비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선비도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사실 그 가문의 계획에 처음엔 가담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그녀를 직접 보기도 전에 그녀의 글씨와 그녀의 일상을 전해들으면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계획에서 발을 빼고 대신 그녀를 지키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죄라면 죄를 받겠습니다. 하지만 소인의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현감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결국 선비는 고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소윤을 감시한 행위 자체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설령 그 의도가 보호였다 하더라도. 돌쇠는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한양의 가문은 조정에서 고발됐고 이후 세력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윤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새벽마다 창호지 문 너머를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림자가 사라진 자리를.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진실은 밝혀지고 나서도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6번째 파일을 열겠습니다. 다크 아카이브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